오전반 대리권 남용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죠? 네, 113페이지 펼쳐보세요. 진행한 시간에 아마 대리권의 제한까지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엔 대리권의 남용인데,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얘기는 배임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했다. 쉽게 얘기하면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었다. 예,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요,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예,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익이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을 시킬 것이고 손해가 생겨도 모두 본인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 이익이든 손해든 다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성실하게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생기든 이익이 생기든 본인에게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얘 의사는 말이죠, 자기 개인적인 이익 또는 상대방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남용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갑에게 무조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매매 대금을 횡령할 의사를 가지고 진짜 의사는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표시는요, 갑에게 갖다 줄 거라고 지금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판례가 107조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07조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경우라도 효력이 발생한다죠. 어떻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냐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갑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갑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알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록 이렇게 했지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107조 1항 단서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대리행위가 무효란 얘기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야, 안 진다는 얘기예요? 대리행위가 무효란 얘기는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이때 한해서 이때만이에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남용이 된 경우에 본인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대리권이 남용이 된 경우에 여기부터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대리권이 남용이 된 경우에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진다. 무조건 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언제만 안 진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 안 진다고.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느낌에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면 괜히 뭔가 갑이 책임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고 여러분 감정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하고. 자꾸만 요즘에 감정에 호소해갖고 자꾸만 분위기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 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임적 대리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두 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의의에 보시면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성립한다 있죠? 예,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 그런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우리 11월, 12월 과정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 그 다음에 나중에 5월, 6월 과정에 갈 때는 니은에 있는 거 있죠? 니은에 있는 사례도 한번 보시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몇 번에 있는 거요? 기억에 있는 거. 일단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서 무효다, 유효다도 알아야 되지만 본인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이거하고 연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한 거니까 그냥 체크 딱 해놓으시고 거기 니은은 5월이나 6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해서 5월, 6월 이렇게 써놓습니다. 한 번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신의칙설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효과입니다. 효과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줄칠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 무효니까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 135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135조 책임은 오늘 배울 거거든요. 135조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135조 책임. 자,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5월, 6월 과정에서 아까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5월, 6월 과정에서 배운 거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때도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연결해서 5월, 6월 과정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는 2번 하나 더 체크하시고 2번은 조금 있다가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암기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대리권의 소멸은요. 지금 한 6년째, 5년째 대리권 소멸이 단독 문제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년 전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내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도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고 판례가 확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정도 걸리면 논문 같은 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또 판례도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쯤이면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등장할 때가 이제 돼 간다는 얘기예요. 한 2013년도에 바뀌었으니까 2017년도 시험이면 4년째 접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요, 이해하기보다는 암기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사, 성, 파, 사, 그 다음에 원, 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파가 하나 더 들어가기는요. 근데 그 파는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꾸만 교수들이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려고 자꾸만 시험을 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빼버리려고 해요. 자, 사성파, 세 글자 파죠. 여기 등장인물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세 글자로 이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몇 글자 이름 쓰죠? 두 글자잖아요. 대리인 세 글자죠. 여기도 상대방 세 글자 이름 쓰는데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지 대리권은 요 둘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상대방하고는 대리 행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두 사람 관계가 지금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세 글자 이름 쓰는 건 누구요?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성파는 대리인파요. 누구 파라고요? 왜 대리인파예요? 세 글자니까, 글자 수가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덤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하나 남은 사람 누구요?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건 누구로 하면 돼요? 본인.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요. 여기 어떻게 읽어나가냐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이에요. 요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해고했다는 얘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했다는 얘기는 해고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요, 해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 외근 나가서 계약 체결해라 라고 했던 사람을 너는 외근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근해라. 그러면 대리권을 줬던 걸 철회하고 다른 업무, 다른 보직을 부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그래서 무슨 소멸원인이요?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공통 소멸이죠. 이건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글자. 그래서 공통 소멸이다.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불행한 건 공통 소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이 공통 소멸을 법학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어디에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의미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대리권의 공통 소멸 원인을 일반적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소멸 원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모두에 대한, 임의뿐만 아니라 뭐요? 법정 대리의 소멸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소멸 원인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성파 사원수,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사성파는 누구 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는요, 그렇지, 하나 남은 본인파고요. 요거는 임의 대리의 소멸 원인인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해고당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업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더 이상 대리 업무, 외근 업무가 아니라 뭐다? 내근 업무로 바뀌었다. 또 내근 업무가 외근 업무로 바뀌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보세요.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암기가 되면요, 대리인이 사망했답니다. 대리행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리권 소멸시켜야 되겠죠. 대리인의 성년 의견이 게시가 됐다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 이렇게 재서 쫙 해가지고 위임장을 파일에다가 꼽아갖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위임장을 꺼내갖고 코를 풀더니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풀고 이렇게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런데요, 하는 행동이 점점 이상한 거죠. 걔한테 집 팔아갖고 오라고 맡기면 잘 팔아올까요? 또 택시 타다가 택시기사한테 증여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아저씨 집 없으세요? 이러면서 아유 불쌍하시군요. 그리고 증여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얼른 어떻게 해야 돼? 대리권 소멸시켜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했대요. 사고방식은 정상인데 뭐가 됐다는 얘기죠? 알 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도 아주 조그만 알이야. 아주 알 거지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행위하고 매매대금 받은 걸 본인을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집에 애들 굶고 있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할까요? 그렇죠. 애들 굶고 있는데, 이거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애들이 굶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책임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배임행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써버릴 거 아니냐고. 그게 횡령이잖아요. 횡령이 유흥비를 쓰겠다 이런 것만 횡령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귀속될 재산을 자기가 너무나 급해서 썼다. 그래도 그건 횡령 또는 유용이 되는 겁니다. 배임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리인의 성년 의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뒤에서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근데 나중에 성년 의견에 계시 심판을 받았다. 그럼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럼 여러분이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대요.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중요한 일 맡길까요? 중요한 일 안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애가 이상해졌다죠. 그럼 처음에 얘한테 위임된 건 중요한 업무도 위임이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리면 대리권은 소멸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보세요. 본인이 사망했다. 본인이 사망했으면 대리권 소멸해야 되죠. 법률행위 해봐야 법률행위 귀속 주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과거에 예를 들면요, 이게 법정 대리의 소멸 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법정 대리의 소멸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고, 여기에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중에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가 있어요. 성년 후견의 개시가 아니라 뭐예요? 한정 후견의 개시.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사망인데 본인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 빨리 법정 대리인 선임해 줘야 되는 거지, 있던 대리권을 소멸시킬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역대로 나왔으면 이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전에는 뭐였어요? 이게 한정치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주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몇 년 동안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용어가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용어가 바뀌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는데, 단순히 용어만 바뀐 게 아니라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지 지금 4년째 들어가는데, 각종 공법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용어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거야. 민법이 한번 바뀌면 대대적으로 어떤 개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용어만 바뀌는 건 금방 쉬워요. 근데 개념이 바뀌어버리면 대한민국 법체계 2100개가 바뀌어요. 민법이 하나가 바뀌면. 용어 자체가 민법에서 차용해다 쓰는 개념, 민법에서 차용해다 쓰는 법률 효과들이 공법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법은 대학교 1학년, 법대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1학기부터 배워서 4학년 2학기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민법은. 그래도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좋아요. 자,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읽어봐야 헷갈리기만 해요. 헷갈리기만 하니까 요거 앞에다가 써놓는 거야. 사성파, 사원수. 그래서 대리인파다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본인파다. 그 다음에 이건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고, 이건 공통소멸사유인데, 공통이란 말을 쓰기보다 뭘 더 많이 쓴다? 일반적 소멸사유다. 그럼 끝이야, 이거는.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이 틀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얼른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하나 얼른 쓰십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 대리권의 소멸사유고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그냥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세요. 여기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15페이지 보면 확인 문제 맨 밑에 보면 5번에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사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이렇게 했죠. 누구요? 본인. 그럼 본인의 사망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용 따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잘 모르든 알든 관계없어요. 이거 그냥 암기했으면 사성파는 대리인파고 본인파는 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골라내는 거죠. 이게 단위 문제로 나와요. 한 문제짜리로. 다음 중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인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집어넣든지 5개 나열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냄새 풍기고 있죠, 지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리행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긴 등장인물이 상대방과 대리인만 등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법률행위입니까?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입니까? 본인하고 같이 하는 행위 아닐까요? 무슨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닫죠? 자, 대리행위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예요. 그 말의 의미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행위라고요? 대리인의 행위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대리행위는요, 의사결정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도 누가 한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표시도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이거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그래야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의사 표시가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행위라고요? 대리인의 행위다. 의사결정도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요, 자, 이 의사결정 표시해서 내가 의사결정도 했고 내가 표시도 했다. 그런데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갑한테.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것까지 표시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의사결정했고 내가 표시했지만 법률효과는 나한테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의 귀속주체를 이름을 밝힌다. 귀속주체의 이름을 밝힌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 이름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현명.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는데 누구에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현명하는 방법은 그래.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분류식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든지 다 분류식행위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형식에 따른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갑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뜻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런데 갑의 이름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률 행위는 누구한테 귀속돼야 된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지금. 갑에게 귀속돼야 된다라고 표시한 거죠. 이거 현명 맞아요. 그런데 을의 이름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 행위의 귀속 주체는 누구라고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을이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지가 하는 법률 행위, 지 이름만 썼대. 이걸 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행위는 누구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게 그 현이거든. 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어르신들 보면 현고 뭐랄까 현 누구 이렇게 나온다고. 바칩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름 쓴 분께 바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름 쓴 분께 바칩니다 그런 건 이분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을이 대신하지만 갑께 바칩니다. 갑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지가 지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 두 개는 현명이라고 보는데 가장 완벽한 현명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법률 행위의 귀속 주체,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명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현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현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현명이 분류식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누는 거야. 원칙으로 나누면 이거 현명 맞죠? 이것도 현명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현명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을 머릿속을 한번 잠깐 우리 배려해 주자고요. 을의 생각을 한번 배려해 줘봐요. 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률행위 할 생각이 없었고 누구를 위해서 할 생각이 있었다고? 갑을 위해서 할 생각이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바빠서 휴대폰 받으면서 또 카톡 보내다가 하다 보니까 갑의 이름을 못 쓰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 이름만 쓰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십몇 년 전에 강의 처음에 할 때는 갑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갑이 이름을 안 쓰고 맨날 누구 이름 썼어요? 이렇게 이름 썼다니까.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면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뭐예요? 잘 썼는데 아이 꼭지 나왔네. 그리고 맨날 지어주고 그랬다고. 이 습관적으로 제 이름이 신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도 그럴 수 있어요. 쓰다가 보면 요즘에는 하도 갑 이름을 많이 쓰니까 어디 가서 한자로 이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갑, 의형 이렇게. 그러면 그 관공서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맞는데 라고 하다가 아유 꼭지 빠졌네요. 그러는 거죠. 예, 이렇게 올릴 때도 있어요. 이게 직업하고 관련돼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현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요 지 이름만 쓴 거잖아.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현명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분명히 갑을 위해서 법률 행위 했어요. 진짜 나 자신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도 이름은 을만 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이해했을까? 아, 얘가 원래 갑을 위한 행위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 이름만 썼구나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고,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있고, 전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지 집을 팔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야. 현명하지 않았으면.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였는데 을 입장에서는 갑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했거든요 라고 주장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이걸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이걸 활용을 한다고.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 중에서 하다가 보면 손해가 생기는 행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행위에 슬그머니 적용하죠. 하하 이거 갑 이름 쓰려고 그러다 못 썼지 뭐예요. 착오 취소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거래 질서가 깨져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비록 미안하다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 안전을 지키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게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난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했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현명이죠. 현명은 갑에게 귀속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지 갑에게 이익을 주겠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름만 밝히면 되는 건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례가 나오면 딱 하나야. 위임장 제시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 이름을 쓰면서 갑자기 뭘 하나 보여줘. 뭐 이렇게 보니까 위임장 이러고 들고 다녀요. 지를 지가 하면서 위임장 들고 다닐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위임장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다 유심히 안 읽어봤어. 누구를 대리해서 왔는지. 그랬어도 걔 입장에서는 뭐야? 현명을 한 거잖아요. 내가 알아봤든 못 알아봤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알았거나 몰랐어도 알 수는 있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현명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대리효과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는 내가 하지만 법률효과는 여기다가 귀속시킬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고, 이건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죠.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래 안전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해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리행위 한번 볼게요. 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는 제3자가 여기다가 의사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 받는 걸 무슨 대리라고 해요? 수동대리라고 하는 거잖아.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다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이것까지 1% 2%도 출제 확률 안 되는 이것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봤다야. 아, 상대방이 할 때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다. 상대방이 야, 을! 그러고 주는 게 아니라 야, 갑 대리인 을! 그러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야, 을! 그러고 주면 을한테 직접 주는 건지 갑 갖다 주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잖아 그때는. 그런데 야, 갑 대리인 을! 그러고 줬으면 이건 무조건 을 너가 저라가 아니잖아요. 누구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갑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상행위를 대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가게에 갔어,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 사장님이 알바생을 두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사장님이 알바생을 뒀다는 얘기는 얘를 통해서 내가 거래하겠다고 일반적으로 공시한 거죠. 공시한 거고, 내가 거기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신분이 사장인지 점원인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점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갑을 대리해서 팝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표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사장이든 아니든 이 물건을 내가 파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이미 공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행위 할 때는 그 직원들이 상행위 대리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 있는 점포에 있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커피 사려고 이렇게 들렸어요. 들려서 봤더니 젊은 친구가 하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돈을 냈어요. 조금 늦었죠 내가. 근데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막 이렇게 몰리니까 굉장히 바쁜 거야. 다 주고 나만 안 줘. 다 주고 나만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가 막 바쁘니까. 그 바깥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땀이 나는지 땀으로 이렇게 닦더니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 아차!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원래 2잔 따라주는 건데 서비스를 하나 더 줘야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3샷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래 기다릴게 3샷 줘. 그러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걔한테 내가 너 사장이 아니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걔가 거기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사장을 대신해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공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개인 물건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남편 것도 살 수 있고 친구 것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사면서 이거 사다가 친구 줄 겁니다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이거 사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내가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률효과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친구 주려고 샀는데 보니까 내 마음이 쏙 들어. 그럼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거 봅니다. 현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게 현명인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때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본인인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까지만 줄쳐 놓으시면 되고요. 현명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그 분류식 행위만 줄칩니다. 아시겠죠? 분류식 행위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현명이죠.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현명.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3번 그 타이틀도 줄치지만 기억까지는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니은은 1월 과정에 보시면 돼요. 일단은 본인의 이름만 사용해도 뭐다? 현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틀린가요, 맞은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면서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본인은 무조건 여기야. 근데 우리는 지가 본인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은 무조건 누구다? 여기인 거야.
그러면 대리인이 우리가 보통 쓰는 본인이란 말은 그럼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스스로는 항상 자기, 자신 이렇게 표시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용어에서 또 혼동이 올 수도 있다고. 평상시에 쓰던 용어하고 법학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가슴 뛰는 단어죠. 자기 그래요. 요즘도 뛰시나요? 요즘은 안 뛰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거나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러죠. 정말로 이상한 건 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이러는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너 네가 뭐 이러고 전철역에서도 봤어요. 오면서 그래 남편도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너는 그렇게 잘났냐? 그래서 옆에서 이제 싸우는데 싸운다고 해도 뭐 야 너가 어디 있어요? 그땐 끝장낼 때지. 그렇죠? 싸움도 교양 있게 해야지 부부간에 무슨 야 너야 끝장나는 거죠. 자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일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는 원칙에 니은 보세요. 그럼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대리인은 자신을 위하여 하행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명하지 않았을 때 핵심 내용이고 예외적으로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간다죠. 자, 그거에 대한 사례가 예외적으로 니은입니다. 뭐가 나와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소유자를 매도인을 대리한 것으로 본다. 거기서 소유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말 바꾸면 본인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밑에다가 본인이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예요. 대리행위의 하자다. 호호, 우리 의사표시의 하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러면 그걸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리행위의 하자는 뭐냐? 116조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민법 제1조에 의사의 흠결이 있었대요. 의사의 흠결의 의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의사표시의 하자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냐면 대리행위의 하자란 말을 써버리고 나니까 이걸 하자라고 안 쓰는 거야. 그럼 의미가 잘못하면 중복이 돼서 헷갈릴 수 있을까 봐 나름대로 명확하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사기나 강박,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잖아요.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그래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대리 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요. 그때는 누구를 표준해서 판단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누구를 표준으로 해야 돼요? 을.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것도 누굴 표준으로 해야 돼요? 을. 법률행위 하는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리행위 하면서 그런 건 다 누가 결정하는 요소입니까? 대리인이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누구를 표준하여 판단한다. 그렇죠.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제2항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그래.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있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 행위를 했대죠. 그거는 저쪽으로 가기보다는 여기다 이제 할게요. 갑이 병소유에 이런 부동산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어서 대리인 을에게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가서 요거 사와. 요거.
지는 한 바퀴 삥 둘러본 거예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을한테 전화한 거죠. 샀냐 안 샀냐? 아직 안 샀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저쪽에 어디 가면 그 물건 있을 거야. 그거 사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한테 집을 하나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 좀 하나 사와,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근데 지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집을 봤다고. 봤는데 지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휴대폰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똑은 이거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야, 을 샀니? 아직 안 샀다. 그럼 잘 됐다.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서 요거 사와. 요거 콕 찍었어요. 찍고, 그래도 이거 1억만 줘라. 1억만. 내가 2억 범위내에서 사라고 했는데 2억 다 주지 말고 1억만 주면 적당하겠다 라고 결정을 다 누가 해버린 거야. 이미 갑이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은 대리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는 행위는 뭐예요? 얘가 전달하는 의사를 표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역할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해요? 사자 역할밖에 안 한 거죠. 그렇죠? 이때는 혹시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사서 얘가 가갖고 어떻게 했을까?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분명히 대리인이라고 표시했잖아요. 현명히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춥겠다. 이거 뚜껑 없어갖고 찬바람 술술 불고. 어저께 눈 왔죠? 엊그저께? 눈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네, 방안 엉망됐겠다 그래요. 이거는 하자가 너무 크죠. 그래요. 그런데 얘는 둘러봤어 안 둘러봤어? 둘러봤다니까. 얘가 뺑 둘러봤어요. 그런데 얘는 이거 둘러봤어 안 둘러봤어? 안 둘러봤지. 물건 콕 찍어갖고 1억만 주고 사오라고 하는데 둘러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이 없다는 거야. 갑 입장에서 큰일 났죠. 갑은 깜짝 놀라죠. 아니 뚜껑이 없다고? 그러고 보더니, 야,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이렇게 아마 자책을 할 거예요. 이때 을은 놀래 안 놀래? 안 놀래지. 을이 놀랄 이유가 없죠. 봤던 거 아니야 지가? 지시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쥐가 본 거 아니야? 저것도 못 보고 나한테 사오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갑이 꼼수를 부리는 거야. 원래 대리행위는 다 누굴 표준해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해서 판단하고, 대리인이 선임무과실인 경우에는 이거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리인이 몰랐을 뿐이고. 그리고 대리인은 여기서 의사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누굴 표준으로 판단하냐면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봤으면 알았겠죠. 아니면 봤지만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또 몰랐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때 본인은 자신의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원래 대리행위잖아요. 대리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하자담보 책임 좀 져주세요. 대리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지가 지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가 지시했고 또 콕 찍어서 지시까지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지시란 말이 들어가야 이걸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다 그러면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치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특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 교수들이 이거 두 개 다 집어넣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교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요거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또 완전히 틀리라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그래서 지시 안 들어가는 경우는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엮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뭐다? 지시다. 이게 지시가 더 중요한 말이다. 자, 그래서 거기는 법조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대리행위 하자.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엔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하여?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고,
제2항에 특정한 법률행위 특정 동그라미 치시고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지시 동그라미 치는 거야.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시에는 동그라미 2개 쳐놔야 되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대리행위의 하자가 생기는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대리행위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래서 무효 주장 취소권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리행위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걸로 해서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때 취소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발생하여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이미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해는 이미 한 거죠.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 한번 갈게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요거는 사례 문제로 시험 지문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2번 다 체크해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본인이 지정했잖아. 요거 콕 지정했죠. 물건을 매수하는 때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된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법이 밖에 있는 거지만 제한 능력자가 이제 우리 무효 취소에서 하긴 하는구나.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신분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이 돼요. 17, 18 먹은 애들도 신분행위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17 먹은 애들이 신분행위 하면 그건 다 무효야. 근데 신분행위 또 유언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분행위는 가족법상행위는 개별 법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다. 문제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대요. 그럼 미성년자가 처분하게 되면은 판단 조금 잘못해서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근데 미성년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행위 했대요. 대리인 자격으로요. 여기서 생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미성년자가 책임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리행위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무권 대리 같으면 또 책임져야 될 때가 생기면 또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하다가 생긴 손해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지 대리인이 책임질 일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그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유는 그냥 그거만 아시면 되고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법조문만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범위 그래요. 적용 범위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당연히 적용돼요. 법정 대리는 이견이 있다 그런 정도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양쪽 가로 4번 찾았나요?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리인이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네,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렇죠? 대리인도 의사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되죠. 그래,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 효과는요,
주된 효과 또는 중심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여기로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는데 주된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중심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 또는 주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심 효과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 여부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는 거고요. 부수적인 효과는 뭐가 있느냐. 취소권, 해제권, 하자담보요구권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원래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었다. 그럼 누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요. 자,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한 법률행위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계약 해제 사유거든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대리인이 사온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건 본인이 찍은 물건이 아니야. 대리인이 판단해서 사온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 누가 물어야 돼요? 본인이 하자담보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 있죠? 큰 1번에 양쪽 가로 2번 있죠? 예, 요거요. 그래서 중심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 모두 본인에게 싹 다 귀속이 된다. 그거 하나만 챙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때 본인은 그래요. 본인은 대리권 수여하고 쓰러져 갖고 산소 마스크 쓰고 의식불명 상태래요. 그래도 살아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권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즉 수권행위 할 때는, 대리행위를 부여할 때는, 수권행위 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건 법률행위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법률행위 다 하고 재산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인의 능력입니다. 본인의 능력은 1번에 보십니다. 1번에. 그래서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그 밑에 나오는 두 번째 줄에 권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대리죠. 복대리는 복 있는 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없는 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대리요? 없는 대리입니까? 뭐 말이 없어. 예, 그래요. 한번 보자고요.